저주받은 전화 한 통. 2015년 5월 22일. 홍콩 준문대학의 한 강의실. 저명한 의학 교수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시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권위와 지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숨죽이며 경청했다. 그날은 평온한 오후였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강의 중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말은 그 평온을 단숨에 산산조각냈다. 쉬 교수님 되십니까? 저는 경찰입니다. 교수님의 부인과 따님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시진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적막한 강의실을 울렸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열정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고라고요? 무슨 사고, 무슨 일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경찰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저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쉬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종류의 섬뜩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료 교수는 그가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비극이 혹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지배적이었다. 제발 아니어야만 하는데.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날의 햇살처럼 완벽했던 그의 삶이 저주받은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각들은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병원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시진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땀으로 축축한 피부에 닿아 소름 돋게 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그는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다. 흰 시트가 덮인 2개의 침대. 그 위에는 그의 아내와 딸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입술은 희미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의사는 굳은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말에 시진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말을 마주한 것처럼. 경찰은 시진산을 조용히 응급실 한쪽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한 간호사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미니쿠퍼 한 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쨍한 햇볕 아래에서도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간호사가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보니 경찰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시진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차 안에는 여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리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바로 저희에게 신고했습니다. 미소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승리감의 미소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말했다. 가장 의아한 건 차량의 모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기가스 시스템, 에어컨 필터, 모두 정상이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저지른 범행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시진산의 눈은 흔들렸다. 유령이 저지른 범행. 그래, 그것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누구도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범행. 그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도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공포로 바뀌었다. 아내가 아닌 딸의 시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아내만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왜 딸도 함께 차에 있었던 것일까? 이 예기치 않은 변수는 그의 계획을 흔들었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완벽한 범죄는 결국 그의 손으로 직접 죽인 딸의 얼굴이라는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유령의 손길, 완벽한 범죄의 덫. 시진산의 뇌리에는 경찰의 말이 메아리 쳤다. 차량의 모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기가스 시스템, 에어컨 필터, 모두 정상이었죠. 이 말은 그의 심장에 차가운 쾌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함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사건 당일의 기억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내와 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내는 차 키를 챙기며 회사로 향할 준비를 했고 딸 리리는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시진사는 죽음의 씨앗을 뿌려두었다. 사랑에 도달하는 시간에 모든 계산은 완벽했다. 아내가 집에서 나와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동안 기체는 서서히 공기 중에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오직 아내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 황투펀과 헤어지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녀는 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산 분할에 대한 협상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수십 년간 함께 쌓아 올린 7채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쉬진사는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딸 니린이었다. 그는 딸이 아침에 엄마 차를 타고 나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딸은 평소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그날따라 아내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시진사는 그대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계획은 딸의 목숨마저 앗아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두 시신을 보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딸을 잃은 고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딸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혹시라도 그가 직접 넣어둔 요가공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경찰의 말은 그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차량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살인 도구인 요가공은 터져서 사라졌고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단 한 명, 베테랑 형사 리는 달랐다. 그는 시진산의 미묘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시진산의 눈빛 속에서 슬픔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어내려 했다. 교수님, 부인과 따님을 처음 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리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시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으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리 형사는 그의 대답이 아닌 그의 행동에 주목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진사는 겉으로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동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딸 니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한번 흘긋 보고는 바로 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딸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분명 애통했지만 그 순서와 반응은 어딘가 기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교수님과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리 형사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슈진사는 잠시 침묵했다. 저희는 서로 존경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무나 훌륭한 조력자였고 저희 회사의 기둥이었죠. 그는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하려 애썼다. 그러나 리 형사는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엿보았다. 아내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그의 얼굴에 스친 미세한 경련, 그리고 눈빛에 서린 찰나의 공허함. 리 형사는 직감했다. 슈진산의 슬픔은 아내의 죽음이 아닌 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내는 그에게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지만 딸은 그의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긴 딸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후회였다. 리 형사는 그날 시진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의심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요가공 속에 숨겨진 죽음의 그림자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고 용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 리는 쉬진산의 눈빛에서 읽어낸 섬뜩한 진실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미 형사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물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증거물 보관실은 마치 망자의 숨결이 서려 있는 듯 차갑고 음침했다. 리 형사의 눈이 죽은 듯한 물건들 사이를 훑었다. 의류, 테니스 라켓, 그리고 2개의 쭈그러든 요가공.
이 요가공들은 특별한 점 없이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리 형사는 이 물건들이 단순히 운동용품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이 요가공들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요가공을 집어들었다. 평범한 고무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요가공이 단순히 운동용이 아니라 살인 도구였다면, 만약 이 안에서 치명적인 기체가 새어나왔다면, 그 쭈그러든 모습은 마치 숨을 다하고 텅 빈 폐처럼 보였다. 이 요가공에 대한 감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봐. 리 형사가 부하에게 지시했다. 기체 분석을 다시 해봐. 미세한 흔적이라도 놓치지 말고.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요가공 내부에서 미량의 일산화탄소 CO 흔적이 검출된 것이다. 이 결과는 모든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사의 칼날을 시진산을 향해 겨누었다. 그는 단순한 의학 교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퍼즐을 처음부터 설계한 두 얼굴의 사나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교묘하게 숨겨진 살인자의 정체를 파헤치는 치열한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다. 리 형사는 알고 있었다. 이 범인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범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가면 아래의 또 다른 가면. 치명적인 유혹. 리 형사는 시진산이 슬픔에 잠긴 가장의 가면 아래에 차가운 살인자의 얼굴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시진산의 숨겨진 삶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일 것이었다. 수사팀은 시진산의 주변 인물들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료 교수, 병원 관계자,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시진산을 존경받는 학자이자 자상한 남편,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로 묘사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 동료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쉬 교수는 몇 년 전부터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여학생과 자주 어울린다는, 물론 소문에 불과하지만요. 이 단서는 리 형사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즉시 시진산의 개인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실마리를 찾아냈다. 바로 그의 외도 상대인 리융이었다. 그녀는 시진산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시진산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렸다. 수사팀은 리융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진산은 그녀를 위해 124만 독을 서서히 주입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리융이를 소환했다. 리융이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시진산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리 형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과 두려움을 읽어냈다. 당신이 시진산의 내연녀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그가 왜 당신을 딸의 가정교사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가 아내와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리융이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시진산이 황투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황투펀이 재산 분할 문제로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황투펀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진술은 리 형사의 가설을 더욱 공고히 했다. 쉬진사는 단순한 외도남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제거하고 그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리 형사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그림이 그려졌다. 쉬진산이 의도적으로 리웅이를 집에 끌어들여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고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자 치밀한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 그는 교수라는 존경받는 가면 아래에 파렴치한 불륜남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 아래에는 치명적인 살인마의 본색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수사는 쉬진산과 리웅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범죄 연관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리 형사는 직감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숨겨진 실마리. 2년의 침묵을 깨는 단서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9월 12일. 사건은 이미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혀 있었다. 모두가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고 베테랑 형사 리의 의심은 그저 직감적인 추측으로만 남았다.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리 형사는 곧바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2년 전 사건을 다시 열겠다. 쉬진산의 일산화탄소 사용 기록을 조사해라. 지난 2년간의 모든 기록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수사팀은 홍콩 전역의 의료 및 연구기관의 일산화탄소 분배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15년 5월 21일, 쉬진산 교수가 소속된 의과대학에서 일산화탄소 사용을 허가받은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허가 신청자의 이름은 추자 오하오, 쉬진산의 조교였다. 수사팀은 즉시 추자 오하오를 소환했다. 그는 처음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쉬 교수님의 지시였고요. 쉬 교수가 왜 일산화탄소를 필요로 했습니까? 리 형사가 물었다. 추자 오하오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연구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물 실험이에요. 집에 있는 토끼들에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뻔하고 진부했다. 리 형사는 추자 오하오의 표정에서 거짓을 읽어냈다. 정말입니까? 쉬 교수가 자네에게 그런 위험한 물질을 집으로 가져오게 했다고요? 그 목적이 정말 토끼 실험 뿐이었습니까? 리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추자 오하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충성서약을 한 것처럼. 그의 침묵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리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가 침묵하는 동안 쉬 교수님은 그의 아내와 딸을 잃었네.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건 2년 전 발생한 가면 뒤에 숨은 살인자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악몽 속의 절규, 무너진 가면, 추자오 하오의 충격적인 진술은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경찰은 즉시 쉬진산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존경받는 의학 교수에서 한순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한 용의자로 전락했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명성과는 무관하게 그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쉬진산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은 이 모든 비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추자오하오가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제 지시에 따라 연구용 기체를 운반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완벽한 알리바이와 이중 생활을 믿고 있었다. 경찰은 추자오하오의 진술과 사건 당일 시진산의 행적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시진산은 여전히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냉철한 논리와 학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경찰의 추궁을 피해 나갔다. 마치 어려운 논문을 발표하듯 그의 답변은 매끄럽고 일관적이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심리전에도 그의 가면은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무렵 시진산의 가면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초조해 보였다. 손톱을 깨물고 다리를 떨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수는 점점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완벽한 연기를 유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시진산을 잠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날 밤 시진산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딸이 탄 미니쿠퍼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아내와 딸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피가 나왔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아내와 딸은 검은 연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서서히 희미해졌다. 안 돼, 안 돼! 시진사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절규는 구치소의 차가운 복도를 울렸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구치소 간수가 그의 방으로 달려왔다. 쉬진산 씨, 괜찮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쉬진산은 간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딸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날 밤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힘이 없었다. 악몽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아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존경받는 교수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 숨겨진 추악한 살인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다. 딸의 죽음에 대한 그의 진정한 슬픔과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의 차가운 계획을. 자백의 심연, 악마의 계획. 악몽의 절규 끝에 쉬진사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자백은 냉혹하고 치밀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쓴 잔혹한 소설을 낭독하듯 그의 범죄를 한 장면씩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가 한때 존경받던 의학 교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이야기는 악마적이고 소름 끼쳤다. 나는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쉬진산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그녀는 나를 협박했어요. 모든 것을 쉬진산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살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산화탄소를 요가공에 주입했다. 이 요가공은 터지지 않고 서서히 기체를 방출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그는 이 치명적인 풍선들을
아내의 차 트렁크에 몰래 넣어두고 사건 당일 아침 일찍 뾰족한 도구로 요가공을 찔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체가 완전히 퍼져나가 치명적인 농도에 도달하는 데는 정확히 1.4km를 이동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기체가 치사량에 이를 것이라고. 그러면 그녀는 그저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딸 리린이었다. 나는 딸이 그날 아침 엄마 차에 탈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죄책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아내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까지,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인 겁니다. 그의 자백은 경찰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울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아내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을 낳았다. 시진산의 자백은 황투펀이 그에게 7개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요구하며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의 외도에 대한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심이 오히려 자신과 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시진사는 더 이상 이전의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팬 눈, 그리고 늘어진 어깨는 그의 내면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법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자백한 모든 진실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빗줄기 같았다. 검사는 시진산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재산에 대한 탐욕, 젊은 내연녀와의 불륜,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시진산이 저지른 모든 죄를 조목조목 읊어내며 그의 위선을 철저하게 폭로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시진산이 딸을 향해 흘렸던 눈물이 사실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닌 딸까지 죽였다는 후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다. 법정은 경악과 분노의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시진산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의학 지식을 동원한 치밀한 계획과 사건 이후 보였던 완벽한 연기는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시진산의 첫째 딸 시메이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 싶어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동생을요. 아버지는 절대 의도적으로 동생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형량을 낮춰주세요. 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했다. 피고인 시진사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내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그의 죄는 매우 중대하고 잔혹하다. 결국 2017년 9월 19일 시진산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홍콩 법률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존경, 명성, 부유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추악한 방법을 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았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 한 남자의 처절한 비극으로 기억될 것이다.